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로서는 참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고유가의 흐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길게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금융적인 환경 때문에 더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르기도 합니다. 1, 2차 오일 쇼크 후에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 결정권을 일부 갖게는 됐지만, 미국이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석유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석유와 금융시장의 관계, 석유가 금융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금융시장이 석유값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석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뭐 파면 팔수록 석유가 계속 나오는 느낌이에요. 오늘까지 하고 이제 곡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철광석으로 넘어가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 들썩들썩하던데 예, 정말 곡물 그래서요. 가격도. 알겠습니다. 석유의 오늘은 방학 전 마지막 시간.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석유 가격은 예.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이 한때 주도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뭐 금융 시스템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를 한 네다섯 차례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석유 가격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라고 했었을 때 크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1973년 1차 오일 쇼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의 메이저 정유 회사들이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정했어요. 정유 회사들이.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중동의 지도자들이 많이 했는데 왜 우리 땅에서 캐낸 물건을 뉴욕의 오피스에서 가격을 결정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해서 엑슨모빌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배럴당 10센트 더 올릴게요라고 하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 가격이 적용됐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정유도 하지만 석유를 캐는 일도 하는 회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해당 국가들로부터 캘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양어받아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죠. 하기야 뭐 밭에서 나는 배추값 마트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직접 그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왜 수익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년 1차 오일 쇼크와 함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랐고 산유국들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게 됐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만든 60년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크게 안 해왔던 오펙이라는 석유 캘 수 있는 산유국들의 모임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에서 앞으로 가격 결정할게요라고 해서 73년부터 예, 83년도까지가 오펙에서 석유 가격을 발표하고 그게 적용이 됐었어요. 예, 그게 83년도까지고요. 예, 그 다음에 83년 정확히 3월 이후부터는 이제는 오펙이 결정하는 거 한 반 이하,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 시스템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이유가 83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드디어 커머디티라고 부르죠. 상품, 예. 원유가 금융상품으로 바뀌어서 거래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그게 뭐죠? 그냥 원유를 거래하는 시장과 네. 원유가 금융상품으로 바뀌어서 거래된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석유 분명 이거 오펙에서 얼마로 올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요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석유를 더 많이 쓰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수급 상황에 내용을 오펙이 결정한 가격에 일방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 가격을 정해버리자로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선물 옵션인데요. 이 선물 옵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선물이라는 게 누구한테 선물해 준다 할 때 그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석유를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으로 무조건 살 수 있게끔 해주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런 게 선물이나 옵션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둘이 만나서 아이고 김대감 자네 아들하고 네, 우리 딸하고 네, 나중에 우리 혼인 맺게 합시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 그 진짜 정확한 대답이세요. 어떤 금융회사에서 앞으로 6개월 뒤에 뭐 1배럴당 예. 100달러에 석유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어요. 이거 사실 분 이렇게 하는데 네. 민간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6개월 뒤에 뭐 석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네. 내 비즈니스 모델상 난 100달러에만 사도 난 만족해. 나도 그럼- 100달러에 팔고만 해도 좋겠어. 네. 그러면 나는 저거면 난 뭐 불안하게 마음 졸이고 있고 싶지 않고 100달러에 난 그냥 살 수 있는 저걸 통해서 네. 석유를 100달러에 사올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 금융 상품 때문에 6개월 뒤에 석유가 100달러에 거래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 6개월 뒤에 그 실제 석유의 가격이라는 게 옆에서 100달러에 거래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버렸으니 오펙에서 마음대로 150달러에 팔겠다라든가 170달러에 팔겠다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요소가 생긴 거죠. 대략 가격이 그 정도로 결정이 돼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아무 결정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금융 때문에 오펙 니네한테 직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경로로 살려니까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네. 오펙 입장에서 잠시만요.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83년도 이후부터 전개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3년에 그 증권거래소에서 그런 상품들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오펙의 힘이 쫙 빠져버린 게 아니라 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많은 이제 뭐 미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등 모든 석유계나 소비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중동 국가들에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니 전 세계 또 석유 캘 만한 데 어디인지 찾아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영국은 원래 영국 땅에서 석유 안 나와서 중동에서 갖다 쓴 건데 세상에 바로 앞바다인 북해에서 갑자기 기름이 난다는 걸 알아낸 거죠. 미국도 텍사스나 이런 데선 정유 있는 건 알았는데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래스카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오펙 그러면 중동 국가 이렇게만 떠올리는데 오펙 하면 중동 국가 플러스 요즘은 중동 국가보다도 중동 국가 아닌 국가가 오펙에 더 많이 가입돼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숫자가 더 많아요. 예. 그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쯤에서 저희도 알고 봤더니 기름 나는데요. 이렇게 생긴다고. 그다음 더 나가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는 오펙에서 전 세계에 제공하는 석유 공급량보다 오펙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캐서 전 세계에서 석유 공급하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찰나에 예. 금융까지 있어 버리니 힘이 확 빠진 거죠. 이런 얘기 전 들으면서 가끔씩은 우리 아파트도 선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파트 선물.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었어요. 지금 네. 급하게 집을 사려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 집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난 영원히 그럼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야? 한 10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다 보니 급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집이 필요하지만 나 10년 후에는 애들 교육 다 시키고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하는 분도 있으면 네. 10년 후에 아파트를 얼마에 서로 거래한다.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차피 10년 뒤에 난 서울 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서로 거래를 하면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10년 후쯤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그 거래한 가격하고 근접한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10년 아파트 10년 선물값이 이 정도인데 네. 이 정도면 받으세요? 뭐 그러면 그냥 그럴 수 그럽시다 있죠. 하는 거죠. 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순간 방송 때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네, 이어가시죠. 얘기는. 예.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자, 그러면 아직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 하루에 원유를 사고 파는 실제 원유의 거래량하고 네. 금융적으로
원유를 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옵션 금융 상품입니다. 해서 금융 상품으로 거래되는 원유의 양을 비교하면 네. 하루에 금융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실물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아요. 아. 그러니 어떻게 그 오펙 국가에서 직접 캔 걸로 석유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83년 이후부터는 금융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예. 미국이 어떻게 보면 다시 야, 이제 석유를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쪽에서 다시 일부 가져갈게 해서 가져간 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과 영국 같은 거대 서구 열강 국가들이 아주 교묘하고 짜여진 각본으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온 거냐? 아, 이것도 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79년, 78년 이쯤에 영국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리 그 98년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그때 구제금융 신청할 정도로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등장한 영국의 리더십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대처죠. 마가렛 대처. 근데 대처가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시장주의예요. 시장 원리에만 맡겨라. 영국의 병을 고칠 방법은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이 많은 사단이 일어난 거니 무조건 시장에 맡겨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83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 원유가 금융 상품화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81년도에 그거보다 더 먼저 마가렛 대처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앞으로 석유를 이렇게 금융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BP라고 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정유사인데요. 이 BP의 지분의 한 50% 가까이를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거 싸그리 다 민영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석유의 가격을 결정하고 석유를 수급하고 석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손을 완전히 떼버린 거예요. 영국이 먼저. 그리고 나서 석유 산업으로 돈 마음껏 벌고 경제 활성화 시켜봐 이렇게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또 미국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81년도에. 그래서 81년부터 누가 이제 또 이거 우리도 마가렛 대처 여사처럼 우리도 좀 시장 경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네 생각을 했냐면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둘이 기조가 비슷했죠. 비교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도 똑같이 아니 정유사 이건 딱 보니까 이건 표면적으로는 민간 기업인데 보니까 국가 내부 보직이나 요직에는 정유회사 CEO들이 뭐 내각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게 안보, 국방, 국제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알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유 비즈니스가 뭐라 할까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이런 데서 좀 맥락이 결정되는 요소가 많다. 이걸 보고 그럼 우리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생긴 비율이 많은 것 같다. 그럼 정유사 마음껏 돈 벌어봐.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부가가치 일으켜봐 해서 완벽하게 뭘 했느냐? 시장 경제를 돌리자 해서 83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석유를 금융상품을 만든 거죠. 석유 선물을. 네. 그러니 자 석유가 이렇게 금융상품화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어떤 아주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본인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더 경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손발을 풀어주다 보니 큰 시장이니 이것도 풀어준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의도치 않게 석유 가격을 다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됐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 때 어려울 때 네. 어렵다 보니까 돈 빌렸고 돈 빌리다 보니까 너희들 이것저것 다 개방해. 그래서 해도 되는 건가? 아무튼 돈 빌려준다니까 얼떨결에 개방한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금융 시스템으로 석유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니 이쪽 영국과 미국 입장에선 단가 분석 딱 해봤더니만 석유 캐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가져오기 직전까지의 실제 원가를 비교해봤더니 아니 이 원가가 10불에서 20불 사이면 충분한데 오펙에서 그동안 30불대에서 돈을 받고 있었네. 예.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금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언제쯤에 저희가 10불, 뭐 15불 아니면 20몇 불에 그 석유를 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건 오펙이 아니라 다른 어느 그 산유국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니까 우와 저거 더 싸다라고 하는 일들이 터지면서 그렇죠. 분명히 20불에 사준다고만 하면 나는 지금 내 땅에 구멍을 뚫기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선불 받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돈도 뭐 미리 확정적으로 준다고 하니 예. 그러니 이제 여기저기서 갑자기 싼 석유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83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30불대에 있었던 유가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10불 좀 위까지 거의 15불까지 거의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제 석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이런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불리우긴 좀 예. 어려운 국가들은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사우디 석유 장관이었던 야만이라는 장관이 있으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뭐 예. 하버드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서구 열강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톤 앤 매너를 확실히 배우고 오셨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저 금융 내가 저쪽 미국에서 공부해 본 사람인데 야 이제 우리가 석유 가격을 잘못하면 뺏길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처럼 증산했다가는 이게 뭐 완전 다 공멸하고 감산을 해서 어떻게든 석유 단가를 감산밖에 없다. 다시 20불대 이상 30불대 언저리를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오펙 플러스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미 국가의 운영 체계가 석유 팔아서 얼마 돈 벌고 그걸로 우리 복지하고 뭐 도로 놓고 새로 신규 사업하고 이걸로 다 판이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산을 하라? 국가 수입을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감산을 해서 석유 가격이 다시 30불대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있느냐? 그리고 30불대로 올라가도 감산을 했으니까 옛날의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들 급하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은 건 있고 서로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야, 이제 15불대 우리가 원래 재정 수지를 맞출 방법은 더 생산해야 돼.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혼란한 그 정국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만이가 사우디 왕가를 설득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합시다. 그래서 뭐를 설순? 감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석유를 제일 많이 캐고 있었던 게 사우디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83년 이전까지 사우디에서 캤던 석유의 총 배럴을 100이라고 보면 83년부터 85년까지 생산량을 100에서 30으로 줄였어요. 3분의 1만 캤다고요? 예. 3분의 1만 캐면서 가격도 3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 사우디는 엄청난 출혈을 스스로 감내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 석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격 좀 올려보자. 네, 다른 오펙 그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솔선수범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게 오펙 국가들이 그러면 네가 자꾸 그렇게 강하게 너가 솔선수범하니 머쓱하잖아요. 네. 그럼 나도 증산은 당연히 안 하고 조금씩 줄여볼게. 나도 상황이 녹록진 않아 해서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시장 상황이 이상하게 어디서 다들 석유를 잘 구해요. 그래서 야만이가 야 이거 이상해. 그래서 오펙 사나 그 우리로 따지면 암행어사 같은 걸 좀 해보자. 네. 도대체 어디서 석유가 어디서 캐고 있는지. 나는지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안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예. 야, 이 나머지 오펙 소속 국가들이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물물 거래를 한 거예요. 달러로 계좌를 추적하려니까 예.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통장은 까고 하기. 네. 통장으로 안 받고 봐봐. 했는데 달러 입금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네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필요한 게 달러를 가지고 뭘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죠. 달러 가지고 살 그거를 그냥 물물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한국 가격할 때는 그냥 우리 TV 2만 대 보내줘. 맞아요. 뭐 태국 같은 닭 뭐 500만 마리 주시고요. 뭐 이런 거죠. 밀 좀 주시고요. 또 무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물물 거래를 해버린 게 이제 발각이 다면서 사우디가 두 손 두 발 든 거죠. 담합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어떻게 했느냐? 니네 그동안 이런 거였어. 우리만 이렇게 감내한 거였어. 좋아. 그럼 제대로 한 판 붙자 하면서 사우디가
오히려 옛날보다 증산을 더 해버렸어요. 치킨 게임. 네. 그러니까 83년 금융화된 되기 전에 예. 생산한 것보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졌으니까 음흠. 더 생산해야 자기네들이 필요한 돈을 벌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85년도부터는 진짜 역대 우리 전 세계 유가의 흐름을 보면 예. 절벽처럼 떨어진 구간이 두 번 있어요. 아하. 그게 바로 야만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우리도 그럼 이제 증산이야. 이제 담아 이제 안 믿어 하면서 시작한 그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그렇게 흘러온 게 지금 요즘은 120달러예요. 120달러고 뭐 우리 저기 월가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분은 뭐 175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얘기 나누시죠. 앞으로의 석유 가격 전망까지 2부에 가서 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 또 찾아오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석유 가격에 얽힌 이야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석유의 금융시장이 접목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른바 삐진 사우디가 네. 이판사판이야 한번 예. 나도 한번 캐볼래 하는 예. 바람에 석유 가격이 급락했다. 예, 급락을 얘기까지 했죠.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펙에서 석유의 가격을 결정했다라고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이제는 얘기는 안 하고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 뒤부터 이제 오펙을 비롯해서 많은 산유국들이 이제 두 가지로 갈려가기 시작해요. 야마니가 결국 이제 어떤 이제 산유국들에게 굉장히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하나 남기고 예. 이제 가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석유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석유가 고갈돼서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산유국들은 우리 인류가 석유 이외에 값싸고 쉽게 조달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빨리 대안을 찾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자, 내가 원했던 건 엄청난 고유가로 폭리를 추구하고 싶었던 생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저유가가 돼서 우리의 중요한 이 뭐랄까 수익원이 훼손되는 그런 것도 원치 않고 계속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지. 이 정도는 지불하면서 전기 써야지. 이렇게 하는 수준을 우리나라는 여기서 오펙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까지는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사실 해안이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 출연료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저 아니에요. 또 오해받아. 자, 바로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건 사우디 입장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많은 산유국들 중에서 사우디는 통상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다른 산유국에 비해서 30년에서 많게 잡으면 50년 정도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석유 이후에 네. 시기가 빨리 도래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30-40년 더 벌 수 있는 오래 가야 되는 거네. 오래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늦춰야 되니 예. 적정한 유가라는 게 본인들에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이지리아 예. 이런 나라들 보면 나이지리아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석유를 국제사회에 공급하고 있어요. 예. 뭐 상위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런데 그럼 야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석유가 많았어?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아, 최대한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빨리 뽑는 거예요. 석유 시대 끝날까봐? 그게 아니라 예. 나이지리아는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 안 캘 방법이 없는. 돈 벌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먼 미래 이런 거 지금 대비할 상황이 아니고 빨리 캐서 팔아야 되고 예. 그리고 유가 올랐다. 좋아. 더 캐서 더 팔아. 이런 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기조가 더 가까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볼 수 없는 예. 매장량 그리고 지금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들 이런 그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오펙은 일단 그것 때문에 아니면 산유국들은 일단 그 구조 때문에 담합이 될 수가 없다. 입장이 다 다르네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 예. 이제 그 석유를 캐서 쓰는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간 우리가 석유 얼마나 쓰지? 이게 대충 계산이 나와요. 경기 상황에 따라 좀 변화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그리고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자원을 가장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방법은 단골 거래처를 트면 돼요.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쓰겠습니다. 장기 계약 맺죠. 대신 좀 싸게 주세요. 대신 좀 안정적으로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미 얘는 어디다 갖다 팔고 있고 얘는 어디다 갖다 팔고 있고 이 교통 정리가 네. 이 무슨 도로망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한 거래처에서 전쟁이 일어났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공급을 저희가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에서 3, 4년 동안 주신다고 해서 아예 파이프까지 갖다 깔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얘는 급해졌으니 다른 데서 어디서 사오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찾으러 다닐 때 그러면 여기도 기존에 누군가에게 장기 계약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생산 캐파가 좀 남은 부분 요만큼은 저희가 웃돈 주시면 급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어찌어찌 이 수급을 맞춰왔어요. 근데 지금 인류가 너무 전기 없으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 네. 이게 좀 빠듯해졌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부터 그리고 터진 뒤에는 더더욱 이 무슨 탄소 제로 사회 한다. 태양광 한다. 신재생 에너지 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생산 캐파도 가동을 안 하거나 노후 설비도 다시 신규로 개편을 안 한 산유국들이 많아요. 어차피 문 닫을 건데 뭐. 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신규 투자에서 이건 엄청난 시설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몇 년 장사했다가 그 문 닫을 거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석유라는 건 뭐 10년 이상 그 보는 거니까. 야, 지금은 이거 생산 설비를 우리가 늘릴 때가 아니야. 하고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를 이렇게 크게 증설을 안 해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주요 에너지 수급처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전기 많이 쓰는 유럽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웃돈 많이 준다면 네. 거래처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우리는 석유, 원유라고 그냥 한 단어로 부르지만 동네마다 그 석유의 성분이 다 달라요. 유질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긴 더 끈적끈적하고 예. 여긴 좀 덜 끈적하고 여기는 뭐 황성분이 많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겨 갖다 쓰는 그 주요 거래처에서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 그때 넣는 성분이나 정제 그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다른 석유 갖고 오면 그러면 정제가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원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단지거든요. 예. 우리는 정제까지 해서 다시 석유를 산유국도 아닌데 팔죠. 다시 팔아요. 예.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해놓은 곳인데 거기에선 두바이유만 갖다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중진료가 또 싸졌다. 예. 갖다 줘도 잠시만요. 이거 저희 다 세팅하려면 다시 2달 해야 된다? 걸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그거 세팅한 다음에 그거 몇 달 쓴 다음에 다시 두바이 싸줬다고 그거 다시 갖다 쓴다. 또 세팅해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금융이 들어오고 뭐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하면 안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복잡다단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밀값은 뭐 전 세계 어디가 비슷한데 석유 가격은 어디 뭐 저 두바이유 가격이랑 미국 가격이랑 영국 어디 브렌트 가격이랑 다 다 다른 다르죠. 이유가 네.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단골을 거래처들을 결정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운송비예요. 그게 영순이에요. 그럼 가까운 곳에다 판다? 예, 서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먼저 저희한테 팔아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산유국들하고 주로 거래를 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아니 요즘 뭐 경유가 세상에 2,000원이 넘고 아니 그러면 조금 싼 데에서 뭐 더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력이 있는 국가인데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왜 그동안 그 두바이유 중동 가서 그걸 가져왔느냐? 아세안 국가들도 산유국 많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석유
시대로 바뀌었던 일본이 방금 말씀드렸던 좀 더 가까운 곳의 산유국 어디지? 이걸로 거래처를 미리 터버렸어요. 뭐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진작부터 가서 도로 놔주고 항만 놔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유약도 받아주고 우리 일본 기업 거기 공장도 세워드릴게요 하면서 앞으로 그냥 인도네시아 석유는 거리가 우리 저기 저 뭐죠 오키나와하고 따지면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한테 다 파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통상부 같은 부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의 외교관들이 전 세계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끝발 날리는 외교관이 가는 메이저 국가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요. 일본은. 네, 왜냐하면 중요한 그 거래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이고 가까운 나라는 벌써 일본이 다 짬짬이했구나 전문 용어로. 그럼 우리 찜을 했다. 그럼 어디가 좀 더 가까워 했더니 아세안 좀 넘어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게 중동이었어요. 중동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랑 거래를 튼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부에서 아주 끝발 날리는 대사가 파견 가는 곳이 바로 사우디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에너지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동산 원유로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사 중에는 그 아람코라고 하는 사우디 국영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정유사도 있잖아요. S-오일.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생태계상에서 서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앞뒤 뭐 사업 진출 뭐 이렇게 수직 계열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까지 온 거지? 그냥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휴대폰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도 만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느 거든 이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바로 쉐일입니다. 미국에서 난다는. 예. 갑자기 이제 오펙 국가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제 석유가 아니라고 불렸던 것도 석유로 쓸 수 있는 기술이 또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2017년, 2018년에 이 쉐일층에서 오일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가 됐고 이걸 사업화하겠다는 회사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일반 우리가 썼던 원유보다 정제 과정이 조금 더 복잡다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캐는 기술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가 수준에선 쉐일층에서 캔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비싸게 캤으니까. 원가가 비싸다. 네. 그래서 이 쉐일층은 쉽게 해서 고유가가 돼야지만 자기네들은 어디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고유가 될 때만 기다려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원래 석유 산업은 무조건 담합을 해야 너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게 맥락인 걸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단가를 낮추자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 유가의 흐름에 비해서 우리가 과잉 투자하는 거가 뻔히 보이는데도 가격을 낮추기 위한 미명 아래 그럼 제가 생산 원가를 낮춰보려고.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투자하면 나까지 시설 투자 크게 하면 둘 다 망하는 건데 나는 떠나야겠다 하고 떠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라는 걸 막 뉴스에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우리 땅 샀어. 우리 무슨 기계 벌써 계약 다 끝났어. 그랬더니 저쪽이 오히려 우린 더 크게 했어.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린 더 크게 했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일이 그 당시에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쉐일 회사들이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히려 많이 캐는 바람에 서로 너무나도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고유가로 바뀌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리고 뭐 진짜 월가에서는 175달러까지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쉐일 회사들 이렇게 고유가니까 우리 다시 장사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즉 예전에 서로 이렇게 치킨 게임 했을 때보다 생산을 더 안 해요. 요즘 쉐일이 이 가격에 이 가격인데도 생산만 하면 떼돈인데 왜요? 이걸 더 안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생산을 늘렸었을 때 둘 다 큰 코 다쳤던 거 있잖아요. 아직 두려워해요? 아직 두려워하는 이러다가 유가 떨어질까 봐?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쉐일을 바라보는 거대 자본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들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다. 우리 인류는 무조건 탄소 제로 사회를 가야 된다. 이게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쉐일에 투자해서 몇 년 장사할 건데 우린 그런 거에 베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자본들도 쉐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앞으로 고유가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쉐일 투자를 할 거고, 그럼 고유가가 지속되지 않겠네요. 와이러니하게도. 자,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쉐일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생산을 안 하는 이유는 투자 자본들도 소극적이어서 뭐 자기네들이 이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자신감이 떨어진 게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 또 대부분의 많은 CEO들이 뭐 일론 머스크도 한번 이 얘기했다가 이제 다시 말을 주워 담았는데 테슬라 구조조정하겠다. 경기 너무 나빠질 것 같다. 예.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급등했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갖고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럴까 봐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바로 소비가 급감하는 게 석유죠. 그렇죠. 이제 쉐일이 다시 우리를 찾는데 다시 시추한 거 다시 생산 시작해. 그 사람들 더 고용하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푹 꺼져서 다시 석유를 안 쓰게 돼서 유가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잠잠해졌다? 쉐일 회사들 또 난감해지잖아요. 이래저래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한 그러니까 거예요. 쉐일 가스, 불안한 거예요. 쉐일 캐너 업체.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앞으로는 50년 이상 쉐일의 시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확실하게 장사할 구간이라고도 장담을 못하고 쉐일 업체들 길을 너무 죽여놨네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야겠네요. 어. 자, 그러니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맥락에서 대체 에너지 쉽지 않고 단골들 거래처 다 뒤엉켰고 쉐일이나 새로운 이런 것들도 지금 주저주저하는 요소고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유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안함을 즐기는 게 아니라 드디어 산유국들이 이 175달러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이제는 저희가 증산하겠습니다. 왜? 세상이 석유 이외의 시대를 빨리 생각하는 걸 저희도 원치 않아요. 너무 비싸다 그거를 막기에는. 그렇죠. 그러겠죠. 이렇게 비싼 유가라면 우리 태양광 발전하자고 할 테니까. 네. 다시. 그래서 다시 원자력하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증산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네. 그러니까 다들 태양광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자고 하면 석유를 생산을 못할 테니까 또 석유 투자가 안 되고. 그러면 또 석유값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석유는 지금은 한 120불인데 네. 얼마 전에도 그 골드만삭스 CEO가 그분이 또 경제 잘 본다고 잘 보니까 골드만삭스 그렇죠. CEO도 했겠죠. 네. 야 이거 170불 갈 것 같은데 올해 연말에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에이 그건 오바야 싶으세요?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평소에 그런 예측이 잘 맞는 편이에요? 아니면 틀리는 저요? 편이에요? 또 그런 또 무서운 질문을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립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마무리하고 저도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